네, 안녕하세요. 황중국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회사에서 좀 일이 많아가지고 강의를 좀 굉장히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좀 바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좀 빨리빨리 강의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전체적인 그 제어계가 화학 공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간단한 용어들, 뭐 이런 부분에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로 좀 접근을 했다면,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제어계를 실제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그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러한 식들을 도출을 해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학 공정의 제어계 설계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공정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정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실험적으로 접근한다는 말대로 이제 실제로 공장에다가 어떠한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줬을 때 이러한 공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MV나 이런 외란의 영향에 따라서 출력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실제로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뭐 나중에 설명드릴 뭐 DMC나 이러한 좀 다이나믹 매트릭스 컨트롤 같은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할 때도 스텝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이러한 공정에 어떤 인풋을 줬을 때, 그러니까 MV를 변화를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그 상관관계식을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장이 있어야지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정유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 이런 실물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지어지지 않은 공장을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뭐 공정 반응 곡선법, 그 다음에 뭐 지글러 니콜스 조형 기법 같은 이게 실험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뭐 이것들이 좀 잘 맞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러한 실험 접근법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실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론화돼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론적 접근법인데, 저희가 사실 다룰 내용들이 뭐 대부분 공정체에서 다룰 내용들은 좀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을 바탕으로 이제 제어를 어떻게,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제 이 방법은 이론에 기반한 방법이다 보니까 뭐 실물 공장이 없어도 그냥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도 이런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되겠고, 뭐 대부분 뭐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뭐 이런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 방법과 실험적 접근 방법, 이런 두 가지를 좀 모두 비교를 해가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러한 제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이제 상태 방정식인데요. 뭐 이 상태 방정식은 이 연력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태 방정식이랑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 공정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방정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 변수가 이제 공정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값을 가진 변수들인데,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질량 에너지 분식,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이러한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시킨 미분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볼 때는 보통 이제 매스 밸런스,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스 밸런스 같은 경우, 그 전에 우리가 밸런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이 밸런스 이퀘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in 빼기 out 더하기 생성이 축적이다, 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거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기는 걸 더하면은 그게 축적하는 거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에너지든 아니면 질량이든 이걸 기반으로 유도한 식들이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이 식들입니다.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공양론이나 뭐 연력학,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이동현상들의 과목들, 그 유체역학, 열 및 물질 전달 이런 과목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막 그러한 이런 밸런스 식들에 대한 뭐 유도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뭐 아예 화학공학에 대한 지식이 좀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선수 과목들, 뭐 화공양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하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식들을 뭐 꼭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네, 조금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공부를 하고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의 질량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들어오는, 여기 i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j가 나가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의 합과 나가는 것의 합은 들어온 것의 합과 나가는 것의 합의 차이는 결국은 쌓이는 거,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컴포넌트 A,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물에서 어떤 특정한 조성 A에 대해 관점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몰수죠. 들어오는 몰수에서 나가는 몰수,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거나 사라지는 몰수를 다 더하면은 걔가 이제 쌓인 게 된다는 거죠. 네, 에너지도 마찬가지. 에너지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U, 내부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합이 이제 전체의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에너지 변화량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물질의 에너지의 총합, 그 다음에 나가는 물질의 에너지의 총합, 그 다음에 뭐 열의 출입, 그 다음에 이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받은 일, 이런 것들의 총합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에너지의 축적량의 총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 상태, 즉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러한 축적량이 0, 그러니까 밸런스식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전부 다 0인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축적량이 0이다. 즉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0인 이것을 의미할 때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 방정식이 꼭 여기에 있는 밸런스 식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반응 속도 상수식, 그 다음에 뭐 상평형 관계식,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연력학에서 상태 방정식, 뭐 PV는 nRT, 이런 식들도 이제 추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좀 예시를 통해서 이러한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시로 할 것 중에서 좀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이제 뒤쪽에 좀 설명을 하는 부분들과도 좀 연계된 그러한 것들을 좀 예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그 CSTR에서의 온도 제어를 가지고 일단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밸런스 이퀘이션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 개 안에서 생성되는 거, 그게 이제 축적량이다. 이것이 결국은 밸런스 이퀘이션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질량은 이제 밀도와 볼륨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이 F가 이제 그 볼륨 플로우입니다. 볼륨의 그
볼륨메트릭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가 얘는 이제 부피분의 시간당 들어오는 부피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에다가 부피 유량을 곱하면 얘가 이제 질량 유량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량 유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부피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저장 탱크 그러니까 이 반응기 안의 높이와 반응기의 밑면 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뭐 너무 당연한 부분이니까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의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 이 리퀴드 시스템에서 제가 탱크라고 적긴 했는데 뭐 반응기든 탱크든 뭐 어쨌건 간에 이 자체가 움직임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 그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랑 같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죠? 저희가 그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일의 양의 합 이렇게 저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는 결국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그 해준 일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또 리퀴드가 얘가 이제 뭐 해주거나 받은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 탱크 안에서 뭐 압력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압력의 변화는 없고 물론 이제 그 정압 위치에 따른 정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압력 변화는 0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피의 변화도 없죠.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물론 발생을 하지만 이제 리퀴드 같은 경우는 베이퍼나 가스처럼 압력을 준다고 해서 부피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도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퀴드 시스템에서는 결국 이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엔탈피가 저희가 이제 CP의 질량 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질량 같은 경우는 아까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밀도에다가 부피의 연용량의 온도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왼쪽과 같은 식으로 최종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탱크계에 나와 있는 변수들로 좀 치환을 시켜보면 먼저 매트리얼 밸런스부터 볼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의 관점에서 이제 매트리얼 밸런스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녀석이 지금 보면은 FI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밀도에다가 부피유량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밀도에다가 나가는 부피유량, 그리고 여기에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생성 제네레이션은 0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의 전체의 질량 변화를 우리가 dt분의 d, rho ah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밀도랑 그 다음에 탱크의 단면적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양이죠. 탱크의 단면적은 변하지 않는 양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퀴드의 높이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I가 들어오는 유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나가는 양이 많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MB를 통한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이 식으로 최종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를 볼게요. 에너지 밸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FI,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FI라는 부피 유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우리가 엔탈피로 치환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이제 들어오는 엔탈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에너지가 뭐가 있죠? 지금 보면 스팀 코일을 통해서 히팅을 해주는 이 열,
에너지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인풋의 에너지는 엔탈피에다가 히팅 코일에 의한 가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에너지는 여기에 그 탱크에서 나가는 이 유량에 의한 엔탈피의 손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뭐 없기 때문에 생성되는 양은 0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 탱크의 에너지 변화량, 우리가 dt분의 de, 잘 안 보이네요. 이 dt분의 de,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에너지가 결국은 엔탈피랑 같다고 저희가 유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dt분의 dh, 그 탱크 전체의 엔탈피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탱크 전체의 엔탈피 변화는 이제 질량과 연용량 그리고 온도 변화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량 같은 경우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 그리고 거기에 연용량 곱한 거에다가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엔탈피 같은 경우에도 그 엔탈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온도 변화로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준 온도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온도는 보통 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좀 계산이 편하니까 이제 기준 온도를 0도로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보면, 기준 온도를 0도로 해서 유도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에서의 이러한 에너지 밸런스 식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dt분의 dht를 지금 이 식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면 지금 얘가 이제 곱의 미분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개된 식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dt분의 dh, 이 mb식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을 유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기반으로 나온 식이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MB 기반으로 나온 식이 두 번째 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서 직접 쓰시면서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제 밸런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저희가 전 페이지에서 봤던 이 밸런스 이퀘이션 식으로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이러한 식들을 세우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탱크 시스템 개를 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펌프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 이 펌프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은 얘가 이제 일정한 유량으로 빼준다는 의미예요. 일정 유량으로 이 탱크를 빼준다. 그리고 여기에 교반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 탱크 내 모든 부분 온도가 똑같다. 이게 저희가 뭐 반응공학 할 때도 CSTR 가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교반기가 있다는 거는 이제 모든 부분 조성 온도가 똑같다. 온도 동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유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개에서
온도를 제어를 할 건데 뭘 통해서? 스팀 코일을 통해서 온도를 제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가는 양이 FI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열이 없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온도가 똑같이 가겠죠. 그러면 이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를 깰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공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디 스테이트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온도가 변하거나, 첫 번째는 TI가 변하거나, 자, 이 케이스가 되어 있죠. TI가 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FI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각각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먼저 그 들어오는 유입 온도가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일단 들어오는 유량이 변하지는 않았으니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은 동일할 테니 이 수위는 변화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증발에 대한 영향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발이나 뭐 응축에 의한 이런 영향은 제외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온도만 변한다고 해서 이 레벨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할 거는 에너지 밸런스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온도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 TI가,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를 잡고 있던 온도를 TS라고 했을 때 이 TS보다 작은 경우를 예를 한번 세워볼게요. 자, TI가 TS보다 작은 경우, 온도가 떨어진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러니까 적분해서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게 적분해서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I가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TI가 변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지수함수에 의해서, 지수함수의 영향으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런 거동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 시상수라는 것인데,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1차 공정의 모델링에서도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시상수가 이것의 한번 물리적인 의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분모는 들어오는 유량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는 탱크의 부피죠. 그러면 들어오는 탱크의 부피를 들어오는 유량으로 나오면은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는 탱크를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상수가 의미하는 게 탱크를 이제 지금의 높이 h까지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이 길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 시간이 길다는 거는 결국 들어오는 유량에 비해서 탱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고, 이게 결국은 공정의 맷집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맷집이 좋으면은 얘가 조금 차가운 게 들어와도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서서히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타우가 크면은 이제 공정이 천천히 변한다. 타우가 작으면 공정이 좀 빨리 변한다. 지금은 이 정도의 의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변했을 때 이 타우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변할 것이냐, 어찌됐건 간에 온도는 떨어지게 될 텐데,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제 지수함수의 음수항 때문에 얘가 온도가 감소하는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랑 이제 유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탱크 시스템을 보면은 얘가 지금 일정 유량으로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결국은 이제 FI랑 F가 동일한 상황인데, 지금 들어오는 유량이랑
나가는 유량이 동일하니까 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FI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유량이 줄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탱크 레벨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한 만약에 F라는 유량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유량이 줄었는데 나가는 유량은 이전이랑 똑같이 빼게 되면은 탱크 레벨이 언젠가는 0이 만약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0이 될 때까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쭉쭉 나가는 이런 형태의 응답을 우리가 램프 응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준다.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빠지니까 중간에 우리가 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조금 시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탱크 레벨이 0으로 가는 이런 응답이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보이면은 진짜 좀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결말이 탱크가 빠르게 된다는 그런 결말로 가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탱크 레벨이 빠지지 0이 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이게 탱크가 다 빠지게 되면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탱크의 레벨이 0이 되면은 여기 펌프에서 캐비테이션이 나서 펌프가 이제 아작이 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제 설비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이런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안에 온도도 변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스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나가는 온도를 TI보다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나갈 텐데 스팀을 공급을 해준다면, 근데 이제 얘가 레벨이 줄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레벨이 줄면은 열량은 그대로인데 레벨이 줄면은 전체 질량이 줄어드니까 얘 온도도 변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 에너지 수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온도가 빠질 때의 영향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 자체를 유도하는 게 뭐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식 자체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를 해서 이 그래프의 거동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유량이 줄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한다,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가는 유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 여기가 FI가 많이 줄었다, 여기는 FI가 많이 줄었다, 많이 줄면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량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유량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좀 완만하게 증가할 시간도 없이 그냥 온도가 확 증가하게 되는 그런 개형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유량이 줄어드는 유량이 엄청 조금만 줄게 되면은 온도가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유량이 많이 줄어드느냐 적게 줄어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탱크 내의 온도의 거동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런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그래프의 거동을 보고 알 수 있다. 공정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게 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으로 공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인풋 아웃풋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상태 방정식을 이제 MV와 CV로 표현한 모델식을 우리가 인아웃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MV와 CV는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MV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입력하는 입력 변수 중에서 공정을 운전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MV라고 한다고 했고, CV는 출력 변수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나온 출력 변수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자 하는 변수를 출력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 이 탱크 시스템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탱크 시스템에서 MV와 외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변수들을 한번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입력 변수부터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입력 변수는 MV와 메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 MV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V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MV는 이 스팀의 유량이 되겠죠. 뭐 결국은 이 열량과도 이 열량이나 뭐 스팀의 유량이나 뭐 같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빼겠습니다. 이걸 빼면은 우리가 MV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스팀에 공급하는 열량이에요. 열량이랑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빼는 양도 이 펌프에 의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가는 유량 F 이것도 MV로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변수. 자, 그리고 외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외란은 지금 들어오는 유량 이거 두 개가 외란이 되겠죠. 외란은 들어오는 유량 TI와 FI 이거 두 개가 이제 우리가 따로 컨트롤을 하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외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 변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풋 값이죠. 그 인풋 값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출력 변수는 결국은 탱크의 온도죠. 탱크의 온도. 여기 나가는 이 온도가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V와 MV로 표현을 한다. 즉 열량과 그 다음에 탱크의 온도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좀 나타내 보면은 그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로 유도된 이 식에서 우리가 출력 변수를 사실상 출력 변수를 스팀의 온도로 볼 수 있어요. 스팀의 온도로 볼 수 있어서 이 열량,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스팀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이 스팀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열을 좀 적게 공급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결국은 스팀의 온도를 우리가 MV로 볼 수 있어요. MV로. 자, 그럼 여기서 뭐 한 가지 궁금하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열량 Q는 UA 델타 T에 LMTD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LMTD를 쓰는 경우는 열교환기에서 이 온도들이 모두 바뀔 때 LMTD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쉘 앤 튜브 열교환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쉘 인렛의 온도와 쉘 아웃렛의 온도 모두 변하고, 마찬가지 튜브 인렛 온도와 튜브 아웃렛 온도도 모두 변합니다. 그래서 뭐 T 쉘 인, 그 다음에 T 쉘 아웃, 이 온도가 쭉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튜브네요. 튜브. 자, T 쉘의 온도, T 쉘 인렛의 온도와 T 쉘 아웃 온도. 그러니까 튜브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쉘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쉘과 튜브의 온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온도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LMTD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 스팀 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스팀 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탱크에 우리가 열을 공급하는 이쪽의 온도는 지금 일정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팀 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스팀으로 열교환을 시킬 때는 잠열을 이용해서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가 같아요. 여기에 T 스팀의 온도도 마찬가지로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응축이 되면서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응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압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압력이 떨어지면은 이 스팀의 세츄레이션 온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스팀 양이 온도를 대변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약간 좀 이런 좀 좀 딥한 부분도 좀 있어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스팀의 온도도 MV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식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쭉 유도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CV와 MV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V와 CV의 관계식으로 표현한 모델식을 우리가 인풋 아웃풋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유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하는데,
이 자유도는 뭐 연력학에서도 나오고 뭐 화학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 공정제어 측면에서 이 자유도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유도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하는 입력 변수의 개수를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입력 변수는 외란도 있고 MV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공정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외란을 제외했을 때 내가 만져줘야 하는 MV가 몇 개인가, 이거를 결정할 때 이제 이 개의 자유도를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개를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탱크 개를 한번 또 다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유도의 개수는 우리가 자유도의 개수는 어떻게 보죠? 자유도. 이 자유도가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결정되지 않는 미정계수의 수잖아요. 되지 않은 변수의 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이다.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3이다 했을 때 이 개의 자유도는 몇 개일까요? 일단은 이 개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이 하나가 있죠. 식이 하나가 있고 방정식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3개가 있어요. x, y, g.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이 개의 자유도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유도가 의미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가 1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칩시다. x가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 y 플러스 z는 2라는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변수의 개수가 결국 자유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만약에 y가 3이고 g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개를 알면은 이 개는 풀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1을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처럼 자유도는 우리가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변수의 개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공정에 대해서 공정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이 공정도 우리가 그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몇 개의 변수를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은 자유도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높이가 되겠죠. 탱크의 높이. 그 다음에 외란 2개, TI와 FI 외란 2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제 나가는 유량, 이것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얘도 변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탱크 온도,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하는 열량, 그렇게 해서 총 변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정식의 개수는 몇 개가 있죠? 방정식은 우리가 앞서 세웠던 상태 방정식 2개가 방정식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로 세운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EB로 세운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매트리얼 밸런스로 세운 방정식 하나, 이렇게 해서 방정식은 2개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스팀의 열량, 이 스팀을 뭐 유량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거를 UA 델타 T로 표현을 했었고, 그렇게 치면은 이 UA 델타 T, 그러니까 스팀의 온도를 뭐 변수로 더 보겠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 방정식도 하나 추가될 거기 때문에 자유도의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7개, 3개 이렇게 돼서 똑같을 겁니다. 뭐 무튼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 변수와 방정식을 뺀 거를 자유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유도를 구해보면은 6개에서 2개를 빼면 4개가 되는 거고, 이 4개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공정에서는 4가지의 입력 변수를 알아야지 이 공정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입력 변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내보내는 유량이랑 그 다음에 스팀을 공급해주는 스팀 열량, 그렇게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MV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라는 이 개로 들어오는 물질의 유량과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란은 실질적으로 공정 운전원이 뭐 조절을 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 운전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란이 정해졌을 때 이 외란을 보고 이 스팀과 그 다음에 나가는 유량을 조절을 해서 공정을 스테디 스테이트로 맞춰준다. 이런 컨셉으로 공정을 운전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화학 공정의 좀 제어계의 설계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뭐 이러한 뭐 미분 방정식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공정의 계가 뭐 어떤 컨셉으로, 그러니까 뭐 매트리얼 밸런스랑 에너지 밸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를 설계하고 그 설계한 계를 바탕으로 이 계를 설계를 해서 뭘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뭘 알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책에 보시면은 제가 강의 자료로 쓰는 그 교과서를 보시면은 저는 그러니까 CSTR 계 시스템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는 또 다른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 먼저 좀 전체적인 컨셉을 이해하신 다음에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뭐 보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뭐 미분 방정식을 푸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